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경제 토크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바야흐로 5월입니다. 예년 같으면 한낮에는 반소매 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곤 했는데요. 올해는 이상하게 꽃샘추위가 길어지면서 이상저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상기온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대기의 흐름을 가로막는 아주 키가 큰 고기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고기압 장벽에 공기 이동이 막히면서 한반도 상공에 찬 공기가 정체되었고요. 이 때문에 저온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장벽에 가로막혀서 냉랭한 기운이 감도는 이 날씨는 마치 요즘 우리의 남북 관계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소통은 고사하고요. 답답한 장벽에 갇혀 있는 것 같죠. 개성공단 문제로 소갈이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아무쪼록 푸른 5월의 날씨처럼 남북 관계에도 온풍이 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장벽 없는 방송 박희준의 경을 치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을 칠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0%대의 초저금리 속에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는 일본의 아베노믹스. 건강 취소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엔화 때문에 또 좀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거의 한 70% 정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싸다는 개념으로 많이 사는데 이제 최근에서는 그냥 비싸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일본 분들이 오면은 한꺼번에 많은 액수를 바꿔서 쓰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은 액수를 내놓은 사람이 없고 그냥 자기 쓸 돈 정도만. 네, 엔조의 공습, 우리 경제에 대응, 바로 오늘 경을 칠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 경제의 최대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엔조의 공습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선출된 아베 총리가 대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 등을 담은 긴급 경제 대책을 내놓으면서부터였습니다. 일명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경제 대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접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의 양적 확대, 차원이 다른 획기적인 성장 전략,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차원이 다른 획기적인 성장,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지면 기업 수익 증대와 임금 상승, 소비 증가, 수요 확대 등의 선순환을 거쳐서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겠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베노믹스 발동 이후에 일단 일본 경제는 활기를 찾고 있는 듯 보입니다. 주가는 연일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수출 기업들 아주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베노믹스라는 걸그룹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경제는 정말 요즘 신바람을 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경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엔저의 공습이 우리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이 내용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면서 같이 한번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을 칠 내용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함께 오늘 경을 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열린의 김성은 변호사, 그리고 한일경제협회 이종윤 부회장, 21세기 경제학연구소의 최웅식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요즘 아베노믹스 일본엔 걸그룹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베노믹스라는 엔저 현상이 일본 경제에 지금 호재가 되고 있는 것은 같은데 실제로 일본 경제에 지금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요? 조금 전에 잘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이 잘 되고 또 수출이 잘 될 것이 예상되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또 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보게도가 좀 두둑해지니까 소비가 증대되는 예. 여기까지는 비교적 잘 진행돼 가고 있는 것 실제로 지금 같습니다. 뭐 소비가 증대되고 있는죠. 그런 현상이 지금 일단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사실 근데 이제 좀 엔저 현상도 엔저 현상이지만 속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속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엔저가 일본 경기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얘기부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엔저가 상승시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달러당 지금 98엔대 전후지 않습니까? 예. 엔화 환율이. 근데 엔화 환율이 120엔 전후였을 때에도 일본 경제는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뭐 120엔대에서 초단기 저성장 궤도를 계속 달려왔었죠. 0%대 성장하고 그랬었죠. 따라서 엔저가 경기를 상승시켰다. 이거는 그 과거의 사례에 의해서 금방 부정이 되거든요. 그럼 과연 무엇이 그럼 과거에 엔저 현상을 겪었을 때 지금 일본 경제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때가 언제? 2000년대 중반에도 그랬고 초중반에 또 엔저 현상을 경험을 90년대에도 했었죠. 한때 이게 95엔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20, 130엔까지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때도 경기는 나빴어요. 따라서 엔저가 경기를 살렸다. 이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에 우리가 경험했던 엔저 현상은 사실은 어떤 그 정부 당국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건 아니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환율 방어를 통해서 그랬죠. 그때는 일본 중앙은행이 외환을 그러니까 국제 수지 흑자 난 걸 전부 다 걷어들였죠. 걷어들여서 외국으로 다 내보냈죠. 그건 그 지도는 또 일본 그 재무성하고 통산성이 했죠. 예. 그러면 지금 일본 경기가 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본이 지금 2008년 이래로 지금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보시면 예. 줄기차게 그 100 이하에서 그 지수가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마이너스 상승을 한다는 얘기죠. 떨어지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나고 있었는데 그걸 인플레이션으로 돌리니까 기업 이익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기업이라는 건 이렇잖아요. 그 고용도 먼저 하고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서는 그 네, 원인에 네.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일본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양적 완화가 어떤 계기가 됐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그건 이제 의견이죠. 지수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아직까지 그렇죠. 전혀 지금 물가 수준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오히려 지금 의미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진단하는 것은 조금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근데 다만 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 2008년 이후에 예. N고가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됐습니다. 왜 이제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28년이라는 것은 바로 미국 경제가 그렇죠. 침체되는 예. 말하자면은 그런 시기하고 금융위기가 어떤 금융위기 시기였죠.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유럽 경제가 말하자면 침체돼 재정위기를 갔습니다. 또 겪고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결국 선진국 쪽에서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경제는 일본밖에 없다. 바로 그 점이 말하자면 N고로 가져왔고 예. N고가 가져가니까 일본의 그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것이 말하자면 일본의 침체를 지금 시키는데 지금 일본의 경쟁력이라 하신 부분은 수출 경쟁력, 가격 그렇죠. 경쟁력 말하자면 가격 말씀하시는 경쟁력을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말하자면 아베가 등장하면서 예. 말하자면 강력하게 소위 그 엔저를 유도하겠다. 예. 그래서 엔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량 그 통화량을 지금 살포했습니다. 예. 하고 있고 예, 돈을 바로 풀고 그것이 지금 반영돼 가지고 지금 지금 아까 사회자도 말씀하신 그런 일본 지금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이거 한번 팩트입니다. 보실래요? 팩트. 반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한번 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이 지금 엔화 환율을 제가 차트로 뽑아온 건데 예. 지금 2006년도 7년도 사이에는 120엔 훨씬 넘었어요. 130엔 어쩔 때는 140엔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때도 경기가 나빴어요. 그때는 엔저가 더 심했죠. 그 뒤로 이제 엔고가 아주 줄기차게 진행되는데 이 뒤로 경기는 오히려 더 상승해요. 일본 경제가 2010년도에는 모처럼 4%대 성장을 회복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엔저와 경제 성장과의 관계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예.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은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예. 그러나 진실은 반대잖아요.
김은혜 씨, 뭐 두 분의 의견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엔저 현상이, 예.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통한 엔저 현상이 지금 예. 경기 회복세를 만들어내는 것이냐, 예.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약간 의견이 두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엔저 자체가 지금 일본 경제를 살리는 원인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예, 의견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저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아베 총리가 집권을 하면서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양적 완화. 예. 결국은 우리 선거 때 그랬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가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예. 엔화 찍어내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2008년 9년에 그 엔저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고 결국은 가장 큰 아베 총리의 통화량을 늘리는 목적은 엔저를 실현해서 결국은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수출 기업들이 일본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상황인데 지금 가시적으로 일본 수출 기업들이 이 아베 총리의 엔저 정책 이후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일본 물론 이 세 가지 그 산업 우리하고 부딪힙니다만은 그 자동차, 뭐 토요타로 대표되죠. 예. 전기전자. 그다음에 전기전자, 소니로 소니도 지금 6년 되고. 만에 적자에서 네, 소니가 5년 만에 적자에서 예, 예. 흑자로 돌아섰고요. 예. 토요타 같은 경우에 뭐 리콜 사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7% 이상 성장을 했고요.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철강 같은 경우는 뭐 가장 그 우리의 그 포스코의 라이벌이기도 예. 합니다만 실버제철 같은 경우에 그 작년 회계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그 경상이익률이 예. 3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아베 엔저 아베 정책과 양적 관계 완화 없다고 정책, 하기에는 예, 아베 양적 완화 정책이 아무래도 이제 일본 경제 좀 되게 된 것 지금 같은데. 예. 지적해야 될 것은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정확하게 몇 개월이라고 표현을 안 하지만 상당히 급격하게 지금 엔지 현상이 생기지 굉장히 않습니까? 빠르게 진행되고 그러면 있습니다. 동일한 예. 우리가 그 달러는 가격을 표시해 놓고 말하자면 그만큼 이 가격 대비 이게 좀 차이가 생겨가지고 예. 바로 이익이 생긴다 이거예요. 예, 예. 바로 그것이 이제 반영돼가지고 예, 이익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가가 높아질 수 없고 뭐 결국 예. 주가라는 것은 이익률이 반영된 것이니까.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지금 현재 아베가 등장한 이래로 그네들은 최소한도 그 일본 국민들한테 이 자기들이 말한 부분을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 하여금 지금 그렇게 각오를 하는 것을 갖다가 전에는 엔고는 진행됐지 엔저는 진행될지 몰라 통화량을 갖다가 묶어버려 놓으니까 예. 그것이 지속적인 게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건 뭐 완전히 중앙은행 경제거지를 포함해가지고 강력하게 지금 통화량 지금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바로 반영된 근데 건데 이제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 예. 우리가 이야기를 제가 하는 예. 이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예. 한국은행 그 경제 통계 시스템 가시면 이 표 언제든지 뽑아올 수 있어요. 이 표 보시면 지금 일본의 양적 완화, 예. 다시 말씀드려서 그 엔화를 찍어내는 그거는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2008년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크게 늘어나죠.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죠. 그리고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왜 이런 일을 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뭐 2년 내에 소비자 물가가 2%에 도달할 때까지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조치를 통화량을 취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보는 통화를 2배로 높이겠다는 거예요. 예. 135조 예. 되는 것을 207조로 만들겠다고. 예, 예. 그런 지금 공약이고 또 그 공약들을 지금 실천을 가고 있어요. 지금 소비자 물가를 이거 한번 보여주시네요. 보세요. 예. 네, 떨어지고 소비자 물가 있습니다. 지수가 예. 예. 이게 지수거든요. 예, 예. 이게 상승률은 아닙니다. 지수인데 줄기차게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선인데 기준선보다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예.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기업들은 이익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걸 되돌리고 있는데 이제 막 시작했어요. 경제에서는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변화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고려할 건 뭐냐면 일본의 그 수출 의존도라는 거 이게 흔히 10%대라고 그래요. 근데 수출은 매출액 기준이고 국내 총생산은 이게 부가가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의 4분의 1 예, 지금 정도를 비율로 사실 따지면 근데 일본 경제가 활기를 띠는데 지금 일본 정부의 양적 완화 정책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느냐 그렇지 못하는 예, 건 그게- 지금 이 자리에 좀 예, 논란이 있는 것 그게요. 같은데요. 지금 만약에 하나- 지금 일본의
경제가 살아난 게 수출 때문이라면 수출의 영향은 2.5%밖에 안 돼요. 예, 예. 비중이 그밖에 안 되니까. 예. 근데 97.5%가 내수예요. 예. 근데 지금 소니도 내수 부분이 훨씬 큽니다. 지금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일본 경제가 조금 활기를 띠고 있는데 예. 사실 이게 이제 주식 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실물 경기에는 일본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아직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는 실행적으로 나타날 수 예, 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지금 수출이 일본 경기에서 GNP에서 점하는 게 대체적으로 한 10%에서 15%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거의 50%인데 대해서 거기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일본도 수출을 수입을 빼면 일본 경제 성립 안 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GNP에서 무역 부분이 한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서 해외 부분은 그렇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수출 수입이 안 되면 일본 경제 성립 안 된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일본은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소비가 아무래도 이제 고용이 증대되고 예. 그럼 거기에서 투자 수요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를 주도하는 것은 우리가 비율로서는 한 10몇 %밖에 안 되는 그 수출이 예. 결국 일본 경제 주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단순하게 우리가 GNP에서 그 말씀에 예, 공감을 하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단순히 내수가 몇 %고 수출이 몇 %라는 말씀으로 분석을 하는 거는 조금 경제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아주 그 순진하게 얘기를 하면 심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의 지금 내수를 진작하는 그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수출 기업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대표적인 기업을 포함해서 지금 작년 회계연도 같은 경우에 그 14% 이상 경상이익이 증가하고 니혼게이자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은 올해 전망은 28%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도 예. 주식시장에 몰려들어서 예. 니케이 지수가 5년 만에 그 14,000포인트까지 예, 예. 올라가고 하면서 지갑을 이제 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단순히 수출 기업의 경제에 차지하는 수치적인 그 어떤 비중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것이 결국은 통화량 증가, 아베노믹스 핵심에 예. 그 원인이 있다고 일단은 보는 것이 저는 뭐 옳다고 자, 봅니다. 그러면 일단 뭐 아베노믹스가 계기가 돼서 일본 경제 활기를 띠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해보면 그러면 과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 정부가 의도한 대로 지금의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이 실물 경제로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에서 빠져 있는 일본 경제를 살려낼 것이냐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그 N저가 예. 계속돼 갈 것이냐 하는 게 우리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그 N저 현상이 이제 그리고 당장 우리가 그 주가가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보이니까 해외에 그 달러들이 나갔던 자금들이 다시 몰려들어오고 들어오죠. 있어요. 예, 일본 자금들이요. 그것도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금까지는 엔고 때문에 해외 굉장히 많이 동북아 현상이라 그럴 정도로 예, 지금 예. 많이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일본이 오히려 생산 여건이 더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그런 자본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엔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자본에 우리가 달러의 수요 공급에서 결정되는데 말하자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달러가 자꾸 이제 커져 버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 엔저가 진행돼 갈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예. 일단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뭐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간에 지금 일본 정부 내지는 중앙은행은 어떻든 뭐 전력 투구를 해서 자 우리가 2% 물가 상승을 향해서 엔화를 지금 발행해 갈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떻든 어느 정도의 그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 다만 자기들의 기대치 수준만큼 될 것이냐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뭐 재정 확대 정책, 네. 일본의 결국에는 정부의 부채만 높여놓고 성공을 못하고 일본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뭐 극단적인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엔화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에 예, 대한 어느 예측에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어디까지 갈 저는 것이냐. 그 부분을 조금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누어서 제가 예. 판단을 해보면 일단 내부적으로 무작정 지금 아베 정권이 그 엔저를 유지를 할 수 없는 원인 중에 하나는 예. 일본도 그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특히 그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히 원전 사고 때문에 이제 원전이 제대로 가동 못하면서 그 천연 액화가스나 석유에 대한 수입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지금 수입 단가는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죠? 엔화가 예. 떨어지면은 그만큼 또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물가 상승 부담 때문에 무작정 올리기는 좀 힘들 것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100엔까지 이게 근접했다가 예. 다시 좀 떨어지는 것은 그런 원인이 있고 또 외부적으로 지금 그 엔저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뭐 사실 제 판단으로는 그 미국의 용인하에 있지 않느냐. 근데 미국은 뭐 여러 가지로 그 일본 엔저를 용인하는 거는 뭐 이따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그 그래서 지금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예.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본이 엔저를 바탕으로 지금 기력을 회복하고 있으니까 수출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 중인 뭐 여러 국가들이 강력한 반발이 있는데 미국이나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엔저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반응 어떤지 그리고 그 이면에는 또 어떤 속사정이 숨어 있는지 김다정 캐스터가 정리해봤습니다. 김다정 캐스터. 아베노믹스와 엔저의 공습, 요즘 우리 경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자국의 이익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반응입니다. 네, 아베노믹스를 지지하고 있죠. 이 미국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펼쳐갈 동아시아 정책에서 일본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죠. 반면 우리나라처럼 주변국인 중국은 비판의 입장입니다. 엔저 정책은 이웃나라를 쓰레기통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죠.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의 총재를 지낸 악셀 베버 UBS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은 후손을 희생시켜 지금 살자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장을 부추겨서는 지탱할 수 없다라고요.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 러시아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영국은 일본의 양적 완화로 선진국의 통화 가치 절하가 잇따를 수 있다. 러시아는 환율 정책의 문턱에 와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G7 환율 조정을 경제 정책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라고 했죠.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이 미국 성장세를 회복시키고 디플레이션을 탈피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 중국은 환율 정책은 이웃나라를 쓰레기통 취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독일은 일본은행의 무제한 양적 완화가 환율 조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9일이었죠. 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G20은 사실상 일본의 엔저 정책을 용인했는데요. 이 양적 완화는 국내용일 뿐 엔저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발표에 일본 언론들은 각국이 일본의 경기 회복 노력을 이해했다면서 이 반색을 표했습니다. 당연히 환영할 만하겠죠. 네,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서 진땀을 흘리던 아베 정권도 힘을 받게 됐습니다. 심지어 올해 안에 엔화 가치는 달러당 105엔까지 내려가고 내년에는 115엔까지 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세계 각국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엔저의 공습, 무엇보다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우리 경제. 말로만 비판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을 쳐주시죠. 네, 김대중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서두에서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이 일본 경제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효과, 그리고 앞으로 일본 경제를 전망해 봤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일본 양적 완화 정책이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잠깐 말씀 중에 이제 해외 반응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사실은 이런 일본의 양적 완화가 G20에서 용인받았다, 면제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어떤 외국의 반응들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환율이라는 것이 자국의 국내 정책이지만 외국하고 어차피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미국은 사실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은 지금
일본만큼의 수준의 양적 완화를 스스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규모가 일본에 비해서 3배 정도 크니까 효과의 면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그리고 유럽에서 G20 워싱턴 회의 하기 전에는 뭐 별로였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가서 그렇게 아주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각국마다 다 사정들이 있는 것이지요. 같은 유럽 국가지만은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좀 강력하게 그 비난을 하는 처지가 되는 것은, 유럽 국가에서 가장 그 재정 건전성이 우수하면서, 그다음에 자동차를 비롯해서 일본하고 수출 품목이 품목이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독일, 우리나라, 중국 같은 그렇죠. 경우는 좀 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 그런데 같아요. 프랑스 뭐 같은 그런 스페인 이런 예. 지금 재정적으로 별로 안 좋은 국가들은 일본을 일종의 구원투수 정도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자기들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을 하면 일본이 경기가 좋아져야, 일본은 외국 국채들을 많이 사는 나라니까 일본에 사줄 걸 기대하면서 이제 은근히 이렇게 비난 강도를 낮추는 것이고, 예. 결국 우리나라가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그 조치들을 얻어내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것들에 대한 어떤 그 각국의 입장들 차이가 결국은 나중에 대응책하고 연결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뭐 김 변호사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 저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조금 그 짚어갈 부분이 하나 있는데, 대체로 이제 그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그 이후에 그 세계 경제의 큰 하나의 흐름은 버랭키에 의해서 결국 이제 줄곧 뭐 주창자지는 행동을 옮기는 부분이지만은, 말하자면은 그 케인즈 경제 시대로 지금 이제 올라갔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1980년대부터 2008년까지가 뉴 에코노미 시대라고, 신고전파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로 그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는 도대체 세계 경제가 지탱이 안 되니까, 말하자면 마치 2008년을 1930년대로 이제 규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요소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버냉키에 의해서 대량 그 통화량 살포가 되고, 또 이제 그러니까 뭐 일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까지를 막 일정은 여기 난할 수 없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통화량을 살포하면서 일본을 하지 말라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결국 미국은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고, 이제 다른 이제 아까 우리 김 변호사 이야기했던 것처럼 독일이나 여타의 국가들은 바로 당장의 불티가 자기한테 뛰어오는 국가, 아니면 그것이 자기들 유리한 국가에 따라서 이제 그 각각 반응이 근데 다르다. 아베 정권이 얼마 전에 막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한국 주변국하고 그다음 독일 중심인 유럽 일부 국가가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토하다 보니까, 그러면 너희들도 돈 찍어라. 통화 확대 정책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통화량을 증가시키도 감당할 만한 국가, 그렇지 않은 국가를 이제 대배를 시켜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리고 중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양적 완화 정책을 써서 저는 이제 우리 경제의 경우에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그 N저 자체를 꼭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해 달라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도 지금 우리 중앙은행이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적당하게 우리가 이자율을 인하 내지는 그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우리 중앙은행이 지금 세계경제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거든요. 너무 정부가 뒷짐지고 있는 건 아니냐. 금리도 낮추고 통화도 좀 늘려가지고 일본의 양적 완화 확대 정책에 조금 선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불안 상태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엔저가 우리 사회적 화두로 등장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엔저라는 게 지금 우리 그러니까 1앵당 11원 한 20전 정도 하잖아요. 물론 얼마 전에는 15원까지 넘어선 적이 있죠.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6년도 이때는 7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때보다 지금 무려 50% 이상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엔저가 아니에요. 엔고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그리고 2006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근래에 우리 경제 성장이 가장 높았던 때예요. 수출 가장 잘 되던 때예요.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흑자도 하나 더 여쭙고 싶은 대규모였었어요. 게, 그때 엔저가 나타나는 그 속도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엔저도 엔저지만은 엔저 속도가 지금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때 2000년대 초중반에 제가 참고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95년 4월
이 지금 당시에 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엔저 용인을 합니다. 그 결과 1995년 8월부터 1997년 까지 엔화가 79행대로부터 120행대로 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IMF로 갑니다. 그래서 1996년에 우리가 237억 불의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엔저에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그런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율 기금을 때 엔저하고 IMF 지금 엔저, 얘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2000년대 엔저하고 차이점을 그럼 한번 좀 짚어주세요. 그 IMF 그러니까 외환위기라는 거는 그때 수출이 안 돼서 그 외환위기가 온 거 아니에요. 수입이 급증해서예요. 그럼 일본에서 수입이 급증했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외환위기라는 건 외환보이고 고갈위기고 그 외환보이고를 고갈시킨 게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한 해의 경상수지 적자가 90년대 중반에 우리 외환보이고하고 맞먹어요. 당연히 외환보이고 고갈되죠. 그럼 그걸 무엇이 불러왔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으면 반드시 중대한 변화, 중대한 원인이 먼저 발생합니다. 그건 경제 지표에 나타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금방 눈에 띄게 찾아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어요. 아니, 잠깐만. 단기적인 지금 얘기 중입니다. 잠깐만. 이래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원인을 찾고 지금 얘기 중입니다. 지금 얘기할 때는 좀 들어주세요. 그런 지표들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내 주장대로 내 관념대로 얘기한다 해서 그게 진실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표 입각에서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 어느 시절에 가장 좋았는지 1971년도 달러당 엔화 환율이 360엔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90년대 중반까지 240엔까지 떨어져요. 그래도 일본은 여전히 수출 잘 되고 국제수지 흑자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플라자 합의 뭐 이런 거 내세워서 120엔까지 다시 떨어뜨려요. 물론 루브르 합의로 조금 올리긴 했죠. 그때가 일본의 전성기였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본은 끊임없이 환율 방어를 해서 그 엔화가 안 떨어지게 해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 경제가 어쩌다 지금 이 지경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근래에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은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은 2.9%예요. 단군 이래 최대 난리라는 환란을 겪은 김대중 정권이 5%예요. 그때 국제경제 환경은 이명박 정권 때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그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명박 정권이 어쩌다가 그렇게 연평균 2.9라는 치명적인 진짜 너무 심각한 경제난을 불러왔는지 우리가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것부터 차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활력을 잃는 근본적인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사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가파른 그 엔저 현상에 모든 걸 뒤집어 씌운다 뭐 이런 말씀을 당연하죠. 지금은 엔저가 아니에요. 웬고지 무슨 엔저입니까? 7원 6원 40전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11원 20전이에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6, 7년에 걸쳐서 떨어졌었어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떨어진 것도 지금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빨랐단 말이에요. 좀 비교해가면서 얘기하죠. 근데 이제 엔저 하락 현상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 수출하는 기업들 좀 수지가 악화되면서 수출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중요한 사실.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해상 자체가 그 전에 비해서 바로 이 시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화신백화점 망했죠. 그 다음에 명동백화점 망했죠. 미도파 백화점 망했죠. 이게 왜 망했어요? 화신백화점, 명동백화점 견제하기 위해서 가격 낮췄다 망했어요. 명동백화점, 미도파백화점 견제하기 위해서 가격 낮췄다 망했어요. 미도파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견제하려고 가격 낮췄다 망했어요. 신세계백화점은 롯데백화점이 등장했을 때 가격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번영을 해요. 왜 그렇겠어요? 백화점을 찾는 고객은 가격 보고 안 갑니다. 품질 보고 갑니다. 우리나라 수출품 옛날같이 미끼 상품 아니에요. 70년대만 하더라도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TV 수출하잖아요. 이거 $100 수출하면은 미국 백화점에 이게 $99의 가격이 책정돼 있어요. 완전히 미끼 상품이에요. 저 안에 $200, $300짜리 사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이 우리나라 경제 수준 되면 이제는 가격 경쟁력 가지고 좀 접근할 것이 아니라 품질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접근해야 경제가 된다. 그리 왔어요. 환율이 떨어질 때는 경기도 좋았고 주식시장도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지금처럼 폭락하진 않아요.
진짜 태양이 아무리 지구를 도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예. 그거를 알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에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환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 지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이제는 우리가 가격 경쟁력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품질 경쟁력을 높일 걸 좀 고민해 볼 것이냐. 이 두 가지 가지고 조금 이제. 제가 이건 아니, 간단히 우리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짚어야 될 부분은 아디다스도 없죠. 왜 일본이 엔젤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강하게 지금 추진했느냐, 예. 하고 있느냐. 예. 결국 일본 기업들이 강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일본 기업들은 강하게 환영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하자면 가격에 별 영향을 안 받는 그런 구조인데 왜 엔젤을 요구했으면 왜 기업들이 저렇게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빽빽한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업만 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원고돼가지고 지금 오늘 조금 전에 비해서 굉장히 비명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예. 특히 지금 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중소기업들이 영 못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현상인데 이걸 아니라고 이야기해버린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2001년도 우리나라 연말 환율이 1326원입니다. 예. 2006년도 11월 달에 이게 800원이 깨져요. 899원까지 떨어져요. 자, 2001년부터 2007년 10월까지요. 거의 7년 동안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6년 넘게 떨어져요. 근데 우리 수출 어떻게 됐죠? 무려 2배 반이 증가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조금 한마디만 바로 거기서 내가 이야기를 한마디 할게요. 100달러짜리 잠깐만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면 2001년도 13만 6천 원 벌 수 있었어요. 예. 2007년도 10월 달에는 이게 9만 원 버는 거예요. 수출업체 다 망해야 돼요. 근데 어쩌다가 우리나라 근데 그것도 여기서 단순하게 한마디만 비교할 할게요. 거는 지금 그 부분에서 지금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주름살이 모여가지고 2008년에 제2의 금융위기 파동이 옵니다. 예. 천만 원 그래가지고 했으면 지금 2008년에 그때 무슨 개우 어떻게 극복되는지 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중국, 미국에서 예. 통화사업 300억 불, 그 900억 불 가지고 말하자면 외환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제2의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이고 그런 루에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루에 주름살들이 완전히 밀려. 그러니까 수출은 됐죠. 그런데 거의 적자행적인 수출이 돼가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2008년 말하자면 미국발 위기가 하고 개면서 지금 나타납니다. 그때 아마 그대로 우리가 통화사업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때 우리는 제2의 외환파동이 지금 왔을 겁니다. 예. 자, 2008년도 상황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에 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죠. 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을 때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이 늘고 수출이 늘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정부가 외환을 1사분기에만 무려 45억 달러를 걷어들여 시장에서. 당연히 환율은 올라가죠.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 환율 올라가고 있어? 6개월, 7개월 후에 달러 필요한 사람들까지, 지금 사놔야 돼. 더 올라가면 안 돼. 미래 수요가 현재로 막 넘어요. 그 현재 수요에 덧붙였으니까 이게 1,200원, 1,300원 올라가요. 이게 1,500원이 넘어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1,500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당시에 우리 기업들이 들여온 외채가 2008년도 상반기까지 1,000억 달러예요. 우리 금융기관들이 빌려온 돈이 1,300억 달러예요. 기업들은 그나마 나았어요. 우리 은행들은 가용 돈이 있잖아요. 예금 받은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모아서 전부 다 외채 갚았어요. 왜? 1,000원일 때 1억 달러 가져왔으면 1,000억 원인데 이게 1,500억 원을 갚아야 하니까 2,000원 간다니까 2,000억 원 갚으면 은행 망하니까 다 걷어서 그걸 전부 다 외채를 갚는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그러니까 자본수지라는 것은 우리나라 자본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국내에서 축적된 자본이에요. 그 소득이 축적된 소득이 외국으로 나간다는 걸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 무려 400억 달러가 나가요. 우리 소득이 그만큼 나간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추락을 해요. 그게 무슨 외환위기입니까? 그리고 2008년도 외환위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당시에 수합을 왜 우리가 일본에 미국의 요구였어요. 미국의 요구였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600억 달러에 지금 2,6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미국의 도움을 받습니까? 우리 근데 사실 지금 경제 활력을 잃으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우리 국가 경쟁력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환율이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건 간에 환율이 지금 엔저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좀 어려움을 겪는 거는 아무래도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일단은 지금- 가격 경쟁력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200달러짜리 수출해서 국민소득 2만 달러로 칩시다. 그럼 우리가 3만 달러, 4만 달러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 아니 300달러짜리, 400달러짜리 수출해야 우리가 3만 달러, 4만 달러 가죠. 자, 수출품 100달러짜리를 300달러짜리, 400달러짜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100달러짜리 수출해서는 도저히 못 견디게 만들어야 돼요. 좀 더 우리의 그 고부가가치 쪽으로 우리 제품이나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수출 되는데 품목을 만약에 환율을 예, 끌어올려주잖아요. 뭐냐 하면은 예. 단기 대책하고 중장기 그렇죠. 대책을 혼돈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두 가지로 이제 접근해 보자 자꾸 우리가 그랬는데, 여기서 혼돈되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고부가치야 장기적으로 고소득이 되는 그렇죠. 건 국가 경쟁력을 높여서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쪽으로 좀 수출 품목을 그러니까 가야 조정해야 된다는 사실은 되겠다는 우리가 지금 가장 원론적인 그러니까 그 자체를 우리가 부인하는 건 누구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환율로 중요한 거는 수출업체 이익을 반중기적인 보장해주잖아요. 예. 이 수출업체들 그 위험한 짓거리 안 합니다. 예, 장기적으로는 아닌 게 그런데 아니고.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도 그래요. 예. 단기적으로도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실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산하는 데가 지금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지난번에 키코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직접 일본 쪽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당연히 같은 물건을 같은 엔화를 받고 예. 수출을 했는데 예. 우리가 받은 돈 자체가 막 확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거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제3국의 일본과 경쟁을 할 때 치명적이죠. 지금. 예. 그 가격 경쟁력이 당연히 떨어진 게 뭐 환율의 어떤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 그 자체를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아까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게 대기업은 사실 그간 그 충격 흡수할지는 좀 그 영향이 있죠. 환율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 하면은 그간 우리 환율이 원화가 좀 강세를 보였고 또 좀 정부에서도 용인한 것은 그 대기업의 수출을 조금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대기업이라도 좀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자.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은 우리는 다 어렵다 그러는데 늘 대기업 수출은 아주 근데 좋고 사실 그래서 지난 몇 년째 대기업은 좋았잖아요. 예, 삼성도 그게 그렇고 현대기아자동차도 제가 그렇고 판단할 때는 국민 경제 이렇게 어쨌든 파급 효과를 대기업이 만들어야죠. 예. 경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의 희생, 그 희생은 환율 때문에 물가가 사실 오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 국민이 사실은 그거를 감수하고 그렇지만 대기업의 수출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티클 다운 그 낙수 효과를 노려서 대기업이라도 잘 수출이 잘 되면 중소기업 근데 또 낙수 효과는 서민까지 제대로 못 봤죠. 예, 그래서 예. 그 대기업이 그 낙수 효과를 하려면은 중소기업이나 또 여타 방법으로 그 돈을 풀어야 되는데 대기업은 이제 위기에 대응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대기업이 뭐 위기감이 좀 덜한 것은 몇 년간에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에 대한 그 이익을 지금도 향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중소기업은 지난번에 근데 키코 사태 지나고 더더욱 좀 이렇게 환율에 대한 방어가 취약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소기업. 앞으로 지금 문제인 것이 말이죠. 오늘 저 일본 신문을 우리 신문을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일본은 말하자면 엔저 때문에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생겼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요 도요타 자동차보다 같은 급에서 그러니까 우리 현대자동차 지금 가격이 바로 비싸다고 그것이 그래요. 지금 그걸 바로 노리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미국 시장에서 자기들의 토요타의 시야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이제 그만큼 달러를 가격을 떨어뜨리는 여지가 생겨가지고 지금 그렇게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그 가격을 유지한 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생겨가지고 이게 주가 상승으로 반영된 것이지만 이제는 이제 가격을 다운시키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 가격을 밀고 나가면 당장 우리는 아마 중요한 기업들이 굉장히 수출에 타격을 받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 가치도 높여야 되고 품질을 높여야 되고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문제예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리도 원화 가치를 적절하게 가치를 떨어뜨리고 물론 어떤 방법을 우리가 쓸 수 그 아까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이자율을 떨어뜨리고 통화량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 근데 한국은행 꼼짝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저는 답답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국, EU, 일본이 다 지금 통화량을 갖다가 증가시키고 말하자면 그 환율을 떨어뜨리는 이런 정책을 쓰는데 우리가 무슨 대단하다고 금리 지금 떨어뜨리고 통화량 늘려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정부에서나 그 한국은행에서는 일단 환율은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그 순진하고 원론적인 이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근데 적절한 언제 부분에서 우리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행 독립도 한국 경제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렇죠. 네, 저는 지금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도 양적완화, 일본도 양적완화, 중국도 뭐 수년간의 그 위안화 절상 압력에 뭐 잘 견디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통화량을 무작정 늘릴 수 없는 것은 물가 때문에 굉장히 그 부담을 느낀다고 봅니다. 특히 정권 측엔 더 예, 부담스러울 그래서 거예요. 물가라는 어느 것이. 정도 우리가 그것을 완화시켜서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수출 기업에 예전에 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할 때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2만 불 넘고 하니까 미국 같은 데서 유럽 같은 데서 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문제를 삼고 그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시 우리 수출을 주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책을 쓰더라도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특히 일본에서 문제를 삼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절히 통화량 증가에 대한 그 적정한 정책과 더불어서 중소기업 지원을 할 때 옛날처럼 미국 예전에 그 통상법 수퍼 상공일조 같은 거는 그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좀 지원해 줬다가 그냥 상계 관세 맞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지금 적절한 선에서 수출을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더라도 그것을 문제 삼을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국제사회에서. 적절히 예. 해야지. 지금 통화량 그것만 가지고 두 분 말씀은 저는 이제 조금 거기에 예, 적극적으로 그치서는 안 대응을 해야 되고, 된다는 거기에 예. 그쳐서는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우리 기업들이 그 사이 원저 효과를 좀 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우리 기업들 자체도 말하자면 그 어느 정도 말씀이신 연구에 것 대해서 같아요. 더 저 기업들이 효율화시키고 능률화시키고 우리의 그 체질 강화해야 기술생활에 된다. 더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예. 지금이야말로 그것에 힘을 집중시켜야 된다. 저는 그게 뭐 기본적으로 자, 말씀. 두 분은 지금의 엔저 현상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아니요. 예. 제가 그 수출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 뭐 더더욱 그 농산품 수출하는 예. 그런 곳들 그 어려움 잘 압니다. 아, 지금 뭐 말도 못하게 수산물 특히 어렵습니다. 예. 말도 못하게 어렵습니다. 근데 말도 못하기 어려운데 예. 우리가 명심할 일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피와 땀을 흘리지 않고는 얻어지지 않아요. 그건 공짜로 주어지는 거 있죠. 이건 반드시 재앙으로 되갚아요.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서해안에서 석유가 터졌어요. 우리 1년 쓰고 남을 석유가 생산이 돼요. 우리에게 이게 복이겠습니까? 재앙이겠습니까? 이건 재앙이에요. 그거는 뉴질랜드가, 아니, 덴마크가, 아니다. 네덜란드가 이미 증명했어요. 예. 70년대에.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니다. 내가 피와 땀을 흘려서 얻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면 지금과 같은 뭐 경제나 장기적으로는 그런 자세가 우리 이겨내지 기업들 못해요.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40 넘어서 결혼했고 우리 애들이 어립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렸는데 항생제 쓰는 게 안 좋아요. 저도 아는데 근데 저희 동네 보면 항생제 쓰는 병원이 있어요. 잘 쓰는 병원이.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항생제 쓰는 병원을 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애처롭고 보기 안 이제 되니까. 그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냐면 표현하는 것은 네. 조금 저는 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면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한쪽에서는 우리가 가격 경쟁력의 급격한 단기적으로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예, 예. 하면서 또 하나는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지. 예. 그야말로 저 가격 경쟁력만 해서 뭐 환율을 무조건 된다고 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네네. 예. 지금 평상시에 뭐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잘 가려 먹고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독감이 걸려가지고 폐렴에 이르게 됐는데 그 항생제 써야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체력을 보강하는 방법을 이 써야지. 점에서 저하고 견해 차이가 예. 다릅니다. 뭐냐면 지금 쓰러져 가는데 계속 아니요. 그냥 저는 우리나라 경제 지금 뭐 거의 그리고 시간이 우리 지금 다 기업들, 돼가지고요. 예. 네, 우리 기업들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 능력을 믿어요. 예. 지금 우리 국제 경쟁력 지난해 430억 예. 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냈어요. 올해 500억 달러 넘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막강한 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예. 성장력도 예. 제발 지금 좀 경제 시간이 나서 정책만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훈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 그리고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그리고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세 분 모시고요. 최근 엔저 현상 대처 방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약간 이견이 있는데 우리 기업 잘 되기 바라시는 마음은 다 똑같죠? 당연하죠. 화이팅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좋습니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그만 이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키가 큰 고기압이 대기를 또 가로막으면서 이상저온이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기분 좋은 날씨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엔저의 공습이다, 포탄 없는 통화전쟁이다 해서 우울한 소식뿐이지만 이번 주말에는 좀 한시름 놓고요. 모두 여유 가져보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